네, 오늘 만나보실 특수통은요, 의사이자 경제학자인 김현철 연세대학교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자, 요새 학교 계시니까요. 연세대 네. 계시죠? 네네. 근데 좀 뉴스에 나왔습니다. 아, 그러게요. 네. 예, 뭐 불미스러운 일로 나왔습니다. 네. 뭐 여러 이른바 상위권 대학들이 다 나왔는데 네. 이 챗GPT 시험 네. 이게 정말 고민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학생들이 그걸 양식에만 맡기기에는요. 네. 인간의 어떤 이기성을 이길 수 있을까 이 생각도 들고요. 아, 그러니까요. 사실 예. 명문대생이라면은 예. 그래도 좀 양심 있게 시험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순진하게 생각했던 것이 잘못인 거고요. 이제 컨닝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비대면 시험 구조였어요. 그래서 집에서 시험을 보는데 여기 카메라가 이제 내 컴퓨터 앞에 있고요. 그리고 나서 교수들이 항상 어떤 걸 요구하냐면요. 또 다른 컴퓨터를 하나 더 또 다른 핸드폰을 켜서 네 뒤에서 네가 너를 비춰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요 내 본 컴퓨터 여기 카메라 뒤에다가 뭔가를 설치해 놓고 사각을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다가 AI를 쓸 수 있게끔 만든 다음에 그 답안을 베끼는 이런 형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지능적인 컨닝인 거죠. 예. 근데 학생들이 생각을 하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무슨 그 행위가 잘 됐다는 게 아니고 속이기로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 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머리. 기상천외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500명 수업을 듣는데 200명이 컨닝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 쉽게 할 수 있는 컨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떻게 적발했나요? 사람들이 이제 그 수강생들끼리 이런 일이 있었다 일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인터넷에 올라오니까 이제 막 조사를 해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교수님? 일단은 더 이상 비대면 시험 보는 거는 어렵겠지 않나 싶고요. 전부 다 대면 시험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AI 안 쓰고 내가 이 책상에 앉아서 모두가 함께 있는 예전 시험 형태로 간다면은 비대면 시험이 코로나 이후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대면 시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일단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레포트 제출 이런 거는요. AI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AI를 무조건 그냥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디폴트인 상황에서 AI를 잘 활용하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근데 이게 AI로 쓰고 나면요. 내가 레포트를 썼지만 그게 100% 내게 아닌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두 발표도 시켜보고 토론도 시키고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뭐 500명 수업, 300명 수업 이런 거에서는 그런 토론이라든지 발표 이런 게 사실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서 그것도 사실 클래스 사이즈 그러니까 숫자가 좀 작은 세팅에서나 가능하지 큰 데서는 결국은 수능처럼 답안 찍기로 해서 모여 앉아서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럼 대학 시험을 그렇게 보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학 시험이 사실은 객관식으로 보는 게 저는 너무 우습다고 생각하는데요. 500명씩 수업을 들으면요. 그 채점을 또 누가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교수들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채점 용이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지선다를 하는데 이게 결국은 저는 500명 강의 이런 건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 뭐 30명, 그렇습니다. 40명 이런 식이 돼야 되는데 이게 또 그러면은 결국 뭐 등록금이라든지 뭐 이런 그 돈이 드는 문제잖아요. 클래스 사이즈 줄이면은 그러면은 강사도 더 많이 뽑아야 되고 뭐 학생 1인당 드는 교육비가 올라가니까 지금 작금의 대학 현실에서는 참 어려운 일이라고 봐야죠. 그러면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떠오르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등록금 이것도 지금 적어도 좋은 상위권 대학에서는요. 등록금 이렇게까지 올가매지 말고 등록금을 이제 좀 충분히 올릴 수 있게 해주되 저소득층한테 장학금을 많이 주는 이런 방식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AI 교육 어떻게 보십니까? 이 AI가 워낙 이 사회 전반을 지금 뒤흔들고 있어서요. 그렇죠. 교육도 분명히 어떤 그 근간이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저는 학자로서 생각해 보면요, 지금 우리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교육이요, 대부분 다 지식 전달에 굉장히 많은 힘을 쏟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야말로 AI가 진짜 제일 잘할 수 있는 영역이고요. 그나마 AI가 아직 하기 어려운 영역은 창의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비인지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이렇게 뭐 대인 관계, 서로 따뜻한 마음, 서로 포용하는 능력 이런 것들은 AI가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초중고등학교 교육도
사실 막 정말 공부 이거 하나하나 외우고 이러는 거를 빨리 탈피해야 되는데 아직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정부 안에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정부가 좀 시급히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의 무엇이 교육인가는 어떤 개념부터 바뀌고 있는 상황 같아서요. 그러니까요. 더 이상 뭐 지시 감기는 아무 소용이 없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요. 이런 건데 아직도 우리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는 그걸 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고요. 대학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부터 빨리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현 정부가 다양한 많은 일들을 하고 또 AI에 굉장히 많이 이제 힘을 실었는데 그 교육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플랜이 없고 많이 비어 있다. 그나마 이제 교육의 분야의 공약으로 나온 것들이 뭐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인데 그게 지금 AI 시대와는 정말 잘 맞는지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대 교육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의대 교육도요. 사실 이제 뭐 어느 정도 공부를 하는 거야 뭐 열심히 해야겠지만 그 AI를 활용해서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밝혀야 될 것 같고요. 또 의대 교육뿐만 아니라 이제 의사 숫자도 AI가 엄청난 영향을 주거든요. 제가 이제 의료 인력 수급위원회 그래서 앞으로 의사를 몇 명에 만들어야 될 거냐에 대한 위원회의 위원인데요. 여기서 지금 가장 화두가요. AI가 의사의 생산성,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환자를 얼마나 볼 수 있을지에 얼마나 영향을 줄 거냐에 대한 연구들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근데 AI가 도입됐다 하면요. 의사의 진료 속도가 거의 1.5배 이상 빨라져요. 그렇겠죠. 당연할 것 같습니다. 당연할 것 같습니다. 뭐 영상이라든지 영상 보는 거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정말 의사들 간의 협진도 뭐 엄청나게 빨라지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AI가 의사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높일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의사 정원을 지금 늘리면은요. 10년 뒤, 15년 뒤에 의사가 늘어나는 건데 그때쯤 되면은 AI가 의료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의사 숫자를 섣불리 늘리는 것보다는 AI라든지 텔레메디슨이라든지 이런 기술을 빨리 도입해서 의료 사각지대를 빨리 메꾸고 이러는 쪽으로 좀 우리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그럴 것 같습니다. 보면. 그리고 저만 해도 옛날에 병원 가서 물어보고 싶었던 거를 요새 AI에 물어보면 상당 부분은 비슷하게는 정확히,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가 아닐 경우에는 상당 부분 이거였구나라고 알아내는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요. 이제 의사들끼리도요. 그냥 단순 지식으로는 AI가 나를 이겼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단 분야는 더욱더 그럴 거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영상 판독하고 이러는 거는요 이미 넘어섰고요. 그럼 거기는 정말 전문가를 더 이상 길러낼 필요가 없어지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의사의 처방권을 AI한테 준다. 약간 극단적인 시나리오로 이러는 것까지 가야지 의사가 필요 없어지는데 처방은 궁극적으로 인간이 누군가가 이렇게 클릭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전만큼 많이 필요하진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필요는 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은 그 듭니다. 숫자를 추계하는 데나 이런 데는 분명한 어떤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겠군요. 그런데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AI가 아직 크게 바꾼 거 아니니까 뭐 없다고 가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시는데 저는 좀 동의가 안 돼갖고 이 속도는 정말 놀랍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보면 저번에 말씀하신 어떤 권역별 병원도 텔레의료 그런 거를 하고 하면 정말 고통받는 어떤 그 환자들의 고통을 상당히 경감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것도 의사분들도 많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떤 의원들께서는요, AI 이거 좋아 도입했는데 그래서 의사 수 안 늘리고 나서 그러면 AI도 도입되고 의사 수도 안 늘리고 그러면은 AI 도입은 또 막 의사들이 막고 막 이러면은 진짜 계속 모자라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저는 정부와 의료계가 의료계는 AI 잘 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텔레메디슨 도와주고 정부는 의사 수에 대해서 꼭 반드시 뭐 파격적으로 늘려야겠다고 생각하는 좀 그런 부분들을 과정관념 바꾸고 유연하게 사고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세상이 극단화되고 대립화되는 경향 이것이 AI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AI를 써보시면요.
나를 약간 그 위로하듯이 나한테 맞춤형으로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내가 같은 AI를 쓰면은 나한테 좋은 말들을 해주는 거고요. 이런 형식의 것들 꼭 AI뿐만 아니라요. 우리는요 만나고 싶은 사람들만 맨날 만나고 또 비슷한 그렇습니다. 사람들끼리 만나고 SNS에서도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되고 보는 것만 보고요. 보는 것만 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확증 편향이라고 해서 내가 생각하는 게 계속 강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극우 유튜버를 계속 보면은 계속 그래서 너무 반대쪽은 계속 그쪽으로만 이제 강화가 돼서 이게 사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그 극단적인 대립을 낳았다라는 것이 뭐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저도 어느 잡지를 읽어보니까 AI가 더 전문화돼서 어떤 동료 AI 그것도 사업임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 AI 에이전트, AI 친구를 만들면 그 친구는 나의 모든 성향을 아니까 그거에 맞게 말해주죠. 맞게 말해주면 다른 사람을 만나면 피로감을 느낄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그냥 일반 사람 친구를 만나면 AI는 자기를 위해서만 얘기해주고 그럼 일반 사람 친구가 자기한테 반대하면 화를 막 낼 것이고 극단적인 상황에서는요. 이 어떤 확증 편향의 가속화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이건 굉장히 사회의 어떤 통합을 위해서는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안 좋은 것이고요. 사실 그나마 메인 미디어에서는 좀 저쪽 의견도 들어보고 이쪽 의견도 들어보지만 유튜브 환경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사회심리학에 접촉 가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실제로 사람이 만나면 좀 편견도 깨지고 생각도 조금 바뀐다 이런 이제 예시가 있고요. 그게 그래서 진짜로 뭐 예를 들어 정치권이 우리가 극한 대립을 하니까요. 아이슬란드 의회에서는요. 야 제발 우리 이렇게 싸우지 말고 한번 의원들끼리 섞어서 앉아보자. 그래서 의원 자리를요 제비를 뽑아요. 진영끼리 앉히지 말고. 그랬더니 옆에 앉은 다른 당의 동료들과 의견이 살짝 비슷해지는 경향성이 있고요. 동조화 경향이 있군요. 그렇죠. 아일랜드도 그런데요. 이제 유럽 의회는요 ABC 순서대로 앉힙니다. 근데 당은 따로 앉아요. 근데 ABC 순서대로 앉히기 때문에 옆에 그러니까 당끼리 앉았지만 그 옆에 당끼리 붙어 앉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패턴이 달라져요. 그래요. 그래갖고 한 7% 정도, 그러니까 같은 표를 던질 확률이 옆에 다른 당 의원이랑 7% 정도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어떻게 앉아 있냐면은 일단 제일 다선 의원이 맨 뒤에 앉아 있고 초선 의원 앞에 앉히고 이런 형태만 좀 벗어나서 좀 뭐 제비로 뽑아서 앉히면은 옆에서 좀 얘기도 좀 하고 무작위로 하거나 무작위로 제비 뽑아서 앉히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저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 설계를 할 때도 말입니다.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가능하면 같이 마주치는 기회를 많이 만드는 도시 설계. 되게 소셜 믹스라고 하죠. 네네네. 그래야지 사회의 융합이나 통합에 좀 도움이 될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도 그게 동의하고 그게 사실은 이제 접촉 가설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가난한 분들이요. 부자가 되는 길을 연구한 게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어떤 길로 통해서 되냐면 부자 친구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그냥 이거 주소 읽어서 맞습니다. 부자 친구들을 만나는 게 그게 가장 효과적인 길이거든요. 소셜 믹스가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 소셜 믹스를 자꾸만 이제 믹스를 했는데 거기서도 막 차별하려고 하면서 그렇죠. 학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막 동을 다르게 만들어 놓고 거기 이상한 모양으로 해놓고 막 이러는데 제발 이러지 말고 좀 이렇게 섞어서 잘 놀 수 있는 그 방안 그러니까 차별이 없이 섞을 수 있는 방안 만나게 할 수 있는 방안 적어도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 게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나온 과는 너무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그 번호대로 이제 반을 구분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너무 많으니까 그 반의 순서를 어떻게 했냐면 입시 원서 지원 순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기질의 애들이 같은 반에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빨리 선택하는 친구랑 좀 천천히 간을 보는 친구랑. 그러니까 반마다 개성이 너무 달라요. 그것도 무작위로 섞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지금 들 정도로. 최근에는 무작위로 뭐 상경 1반, 2반 이런 식으로 근데 이름 순서대로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거는 좀 더 무작위에 가깝겠죠. 그러면 이런 어떤 AI적 실험을 국회나 이런 데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섞이는 현상. 그러니까 꼭 그 국회 본 의사당뿐만 아니라요. 상임위도요. 지금 보시면은 여당 야당이 이렇게 마주보고 막 이렇게 멀리 놓고 싸우잖아요. 근데 약간 옆에 앉으면요. 그것도 방법이네요. 좀 얘기도 좀 하게 되고 좀 그러지 맙시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옆구리 마주 앉지 말고.
그것도 방법이겠네요. 저는 안 될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정치라든지 네. 뭔가 극한 대립이 있는 곳은 좀 섞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하지만 이 섞인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지는 않고요. 예. 결국은 이제 우리가 정책을 정하고 할 때는 예. 저는 근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는 섞이고죠. 예. 정책은 근거를 가지고서 해야 예. 되는데 우리 사회가 아직 각종 정책에 대해서 근거를 만들고 이러는 작업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예. 근거라 하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우리가 복지제도를 예. 새로 도입한다고 하면요. 아, 시범 사업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어떤 복지가 효과적인지 이런 데 대한 근거를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했더니 뭐 노동 복지를 많이 줬더니 예. 진짜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노동 공급이 줄어 일을 사람들이 예. 안 하려고 하네. 사실 그건 아니야. 예. 뭐 이런 정말 뭐 복지를 했더니 우리가 정말 타겟했던 그룹에 잘 갔어. 예. 이런 것들은 사실 하나하나 근거를 만들 수 있고요. 예. 사실 근거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해본 데랑 안 해본 데가 있는 겁니다. 예. 그냥 해보기만 해서는 모르고요. 예. 그럼 자기들끼리 박수치고 예. 끝나거든요. 예. 이제 그런 근거를 만드는 작업이 예. 예를 들어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는 학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예. 정부도 많이 받아들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영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요. What works, 예. 그러니까 무엇이 작동하는가라는 예. 것이 총리실 산하예요. 그러니까 정책을 할 때 진짜 제대로 되는 정책이냐 아닌가를 에비던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의사들한테 예. 뭐를 예방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예. A, B, C 이렇게 이런 예. 것들 골라내듯이 예. 증거를 찾는 과정을 하는데 이게 총리실 산하고요. 예. 총리실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민간 학계랑 연계를 해서요. 예. 뭐 교육이면 교육, 보건이면 보건, 복지면 복지. 그래서 한 9개 분야의 학자와 정부가 함께 모여서 예. 어떤 정책이 잘 작동했고 어떤 예. 정책이 잘 작동하지 않았는지를 시시각각 증거를 찾고 예. 잘 안 된 거는 좀 하지 말자고 얘기하고 예. 잘 된 건 좀 더 열심히 하자고 얘기하고 뭐 이러고 교수님은 늘 있습니다. 어떤 정책에 있어서 소규모 실험이 필요하다. 네. 뭐 이런 입장이시죠? 그럼요. 예. 그게 핵심이고요. 예. 이번 정부에서요. 이제 농어촌 기본소득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모든 지역에서 하지 않잖아요. 예. 일부 각 지자체에서 예. 선발해서 한단 예.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걸 해볼 수 있냐면 선발된 데와 선발 안 된 데가 있습니다. 비교 실험을 할 수 있다. 네네. 예. 그거를 정부가 정말 자세히 나서서 예. 이게 정말 잘 작동하는지 누구한테 잘 작동하는지 예. 이런 거 알아내는 게요. 국민 일상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이 금방 다 돼버렸습니다. 그러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연세대 김현철 교수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